안녕하세요. 영웅사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3단원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열대기후의 특징과 분포지역, 주민생활 등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온대기후 지역의 특징과 분포지역 주민생활을 살펴볼 것입니다. 영상은 두 가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열대기후를 따로 찍고 또 온대기후는 따로 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한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학습을 했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를 더 공부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열대 우림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열대 몬순 기후가 있고, 세 번째로 사바나 기후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열대 고산 기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학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열대 기후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이 네 가지 세부 기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세부 기후마다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이전에, 특징을 보기 이전에 열대 기후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대 기후라고 한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지역들을 열대 기후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열대 기후들은 대체로 평균 기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해기선 사이, 북이 28.5도, 남이 28.5도의 저위도 지역에 일반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열대기후들은 연중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교차라고 한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최나늘에서 최하늘을 빼준 값이죠. 자, 이 열대기후는 연교차가 매우 작은 편이라서 일교차랑 비교를 하더라도 연교차가 더 작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연교차라고 한다면 최나늘 기온에서 최하늘 기온을 뺀 것처럼 일교차라고 하면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운 시점과 가장 추운 시점 간의 기온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기온의 변화보다도 1년 중에서의 기온의 변화가 더 작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볼 때. 자, 그리고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사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한 일사를 받고, 이로 인해서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륙성 강수가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대륙성 강수라고 한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증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공기가 해발고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구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성 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류성 강수를 우리가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여름철에 좀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뭐 이 스콜에서 이름을 따와서 뭐 K스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열대 기후 지역은 대체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적도 부근에는 적도 수렴대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비를 또 뿌리게 하고요. 이 적도 수렴대가 저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강수량이 또 많은 편이죠. 자, 이 적도 수렴대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을 하는데, 12월에서 2월에는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6월에서 8월에는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6월에서 8월이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고, 12월에서 2월이 남반구 기준으로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서 열대 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 계절풍기후로 각각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플러스해서 열대 고산기후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열대 우림기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 우림기후라고 한다면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에 강수량이 60mm 이상인 지역을 우리가 열대 우림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60mm 이상이라는 이 숫자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편하긴 한데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는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에 강수량도 60mm를 넘기 때문에 이 열대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수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월별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 이 막대 그래프들이 월별 강수량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키토스라는 지역을 보게 되니까 강수량이 가장 낮은 지점에서도 강수량이 150mm를 넘기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키토스라는 지역이 열대우림 기후에 해당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키토스가 북반구에 위치하는지 남반구에 위치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지금 이키토스에서 건기가 나타나는 시기들을 보게 되니까 대체로 6월에서 9월 사이라는 거죠. 자, 6월에서 9월은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강수량이 적어졌다는 것은 이키토스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적도 수렴대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거의 받지 않은 시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적도 수렴대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8월에 북반구로 이동하고 12월에서 2월에 남반구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6월에서 9월에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이키토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6월에서 9월에 이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로 이동하기 때문에 남반구에 위치한 이키토스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지 못해 건기가 나타난다.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시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기후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만 보고 여기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어느 정도 추론해 줄 수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열대 기후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작아서 기온 그래프만 보고는 언제가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온 그래프만 보면 여름과 겨울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때 열대기후의 북반구, 남반구 위치를 확인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강수량을 보시면 됩니다. 열대기후 지역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예외 없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 비가 적게 온다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시기가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 해당 반구 시점으로 여름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강수량이 적다고 한다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해당 반구 기준으로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키토스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이 겨울에 해당하는 그 해당 반구 기준으로 겨울에 해당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겨울이기 위해서는 남반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키토스가 남반구에 위치한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언젠가 그 기후 문제를 푸는 그 팁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여기서는 대략적인 내용들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림 기후는 연중 기온이 높고 열대 기후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편이다. 열대 기후들은 다른 기후들과 비교를 할 때에도 연교차가 작은 편인데 열대 기후의 가족 중에서도 열대우림 기후는 연교차가 가장 작은 편입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의 강수량도 60mm를 넘는 편이고요. 또 적도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사량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대류성 강수도
자주 내리는 편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열대우림 기후가 분포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여기가 이제 열대우림이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지역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의 강수량이 60mm 미만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60mm보다 이상이라고 한다면 열대우림 기후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점에서 사바나 기후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바나 기후는 강수량이 적은 달은 거의 비가 잘 오지 않는, 강수량이 매우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0mm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강수량이 매우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자, 아래 나와 있는 다윈이라는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강수량을 보니까 여기서도 대략 5월부터 9월 사이의 기간에서 건기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지역에서는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12월, 이 정도 시기에서 우기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6월에서 8월이 건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반구에 위치하는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줄 수가 있는데, 사바나 기후는 이러한 다윈과 같이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기가 또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바나 기후는 분포하는 지역으로 보게 되면 열대우림 기후의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적도보다 거리가 좀 더 떨어져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대우림 기후의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기에 따라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자, 그리고 연중 기후는 높은데 열대우림 기후에 비해서 연교차가 큰 편이긴 하지만 다른 기후 때 뭐 온대 기후라든지 냉대 기후에 비해서는 연교차는 작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연강수량은 열대우림 기후, 열대 몬순 기후에 비해서는 강수량은 좀 적은 편이고, 이 점에서 이제 열대 몬순 기후가 좀 차이점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바나 기후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우기와 건기가 나타나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자, 우기 같은 경우에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건기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특히 이 아열대 고압대로 인해서 건기가 나타난다는 거 꼭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이 사바나 지역에서 우기와 건기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지점을 A 지역이라고 각각 한번 표시를 해보죠. 뭐 거의 비슷한 지역에 제가 표시를 해두었죠. 자, 만약에 최나늘 기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A 지역이 둘 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나늘 기간이라고 한다면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오면서 이 A 지역이 적도 수렴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A 지역은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적도 수렴대가 저기압대에 해당이 되고, 이 저기압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변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A 지역에서는 우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 시기에 또 아열대 고압대도 아래로 내려가겠죠. 참고로 아열대 고압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북위 남위 23.5도에서 30도 사이에 속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한번 봤던 적이 있었고요. 자, 근데 최하늘이 되게 되면 남반구 기준으로 지금 이 A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반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하늘이 오게 되면은 적도 수렴대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를 따라서 아열대 고압대도 위로 따라 올라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A 지역이 이번엔 반대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열대 고압대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고기압대에 해당이 되고, 고기압대에 해당한다는 것은 건조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A 지역에서는 건조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건기가 나타나는지를. 자, 그리고 이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아프리카라든지 남부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지역에서도 사바나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열대 몬순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대 몬순 기후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의 강수량이 60mm 미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바나 기후랑 동일합니다. 다만 사바나 기후랑 달리 열대 몬순 기후는 우기의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기의 강수량이 많아서 사바나 기후에 비해서는 연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강수량 자체가 열대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중간쯤 위치한다. 연강수량은 중간점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대 계절풍, 열대 몬순 지역은 우기 시기가 길게 나타나는데, 이때 적도 수렴대랑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만 받는데, 열대 몬순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긴 우기가 나타나고 짧은 건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바나 기후하고도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 몬순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차이점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이 두 기후를 엄밀히 구분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는 여름 계절풍을 받는 우기의 강수가 집중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우기의 강수량이 같은 기간 열대우림의 강수량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만 한정을 두면 열대우림 기후보다도 열대 몬순 기후의 강수량이 더 많은데, 이는 계절풍의 영향을 열대 몬순 기후가 더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기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켓이라는 지역이 찍혀 있는데, 자, 이 푸켓을 보게 되면은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 1, 2, 3월 그리고 12월 이 시기에도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봤던 사바나 기후로 나왔던 다윈과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기후는 건기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푸켓과 같은 열대 계절풍 기후는 그것보단 비가 좀 더 내린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차이점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금 우기에는 강수량이 집중이 되고 있죠. 이 푸켓 같은 경우에는 6, 7, 8월이 포함된 시기에 우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란 걸 우리가 또 추론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열대 몬순 기후가 분포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의 일대 지역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북동부 지역에서 열대 몬순 기후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대 고산 기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열대 기후 가족 중에서 막내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열대 고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에서도, 이 저위도 지역 중에서도 고산 지역에 분포하는 기후를 우리가 열대 고산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열대 고산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에 분포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최하늘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라고 봤던 그 기준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 표를 통해서 그 기후 구분을 설명해 드릴 때 열대 고산을 빼어두었던 이유가 이 때문이고요. 열대 고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최하늘 기온 상관없이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바시나의 고원과 같이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열대 고산 지역들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열대우림이나 사바나 기후와 같은 다른 열대 기후에 비해서 기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열대 기후이긴 하기 때문에 영교차는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용도차는 마찬가지로 작고 10도에서 20도 사이 그 언저리에서 1년 내내 그 기온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10도에서 20도 사이에 평균 기온이 위치한다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봄과 같은 날씨와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봄철이 되게 되면은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에 머물게 되는데 이 열대 고산 기후 지역들은 1년 내내 이런 날씨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열대 고산 기후 지역들을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라고 해서 상춘 기후라고 부릅니다. 이 상자가 항상 할 때 상자고요. 춘이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봄과 같은 날씨란 거죠.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영교차보다 크다는 특징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자, 이 열대고산기후 지역들은 저지대 지역이 뭐 열대우림이라든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라서 좀 덥고 습하죠. 이에 비해서 열대고산기후 지역들은 비교적 쾌적한 기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생각보다 취락이 잘 발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들로 보고타, 콜롬비아에 위치하고 있고 에콰도르에 위치한 키토, 그 다음에 페루에 위치한 쿠스코, 볼리비아에 위치한 라파스가 있습니다. 이 네 개 도시가 이제 남미에 위치한 고산 도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아프리카의 아바시나이 고원에 위치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 도시가 대표적으로 열대고산 도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대표적인 열대고산 도시인 보고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보고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위치한 언저리에서 1년 내내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강수량도 그렇게 많은 편까지는 아닙니다. 해발고도 높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열대기후 지역에서의 식생과 주민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대기후의 식생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가 열대림이 있고 두 번째가 사바나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상록 활렵수 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활렵수 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통 크게 나누면 활엽수랑 침엽수로 나누게 되는데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냉대 지역에서 주로 그 식생을 하고 열대 지역이나 온대 기후에서는 화렵수림이 주로 많이 그 분포를 합니다. 자, 그런 화렵수림 중에서도 상록 1년 내내 푸른 그 나무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가을이나 겨울 좀 추운 날씨가 되면 이제 낙엽이 지죠. 기온이 떨어져야 낙엽이 지는데 이 열대 기후 지역들은 기온이 뭐 크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1년 내내 푸른 나무들이 잘 자라난다는 거죠. 그 말이고 그다음에 수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나무의 종류가 좀 다양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대림이 분포하는 지역들은 대체로 고온하고 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들이 자라기에 안성맞춤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산림의 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다층의 수관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다층의 수관을 이룬다는 것은 나무의 높이가 제각각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열대림 사진인데 위쪽에 키가 큰 나무들이 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 그 중간 정도의 키에 해당하는 나무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아래쪽에도 풀들이 많이 자라 있죠. 이런 식으로 층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층에 맞는 키를 가진 여러 식물들,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다층의 수관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린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밀림이나 정글, 셀바스라고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열대기후의 식생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수능 특강에는 잘 안 실려 있고 수능 완성 가서 이제 실리는 내용인데 평가원에서는 잘 안 내긴 합니다. 잘 안 나오긴 하고요. 자, 그 다음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큰 풀이 초원을 이루면서 키가 작은 과목들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보는 세렝게티 초원 같은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가 큰 풀이 초원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원의 풀들이 거의 우리 허리보다 더 높게 옵니다. 그만큼 키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열대림과 비교해서는 나무의 크기들이 비교적 작은 편인데 이런 나무들을 우리가 관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듬섬듬섬 분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바나 기후 지역들은 우리가 세렝게티 초원에서 보듯이 사자, 코뿔소 이런 애들이 뛰어노는 야생동물의 식생에 유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바나 지역을 때로는 사파리 관광에 활용하기도 한다 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기후 지역에서의 가옥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열대기후 지역의 가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대우림과 열대계절풍 몬순기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주로 형성이 되는 가옥과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옥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열대우림이 열대계절풍 가옥 기후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산 가옥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 식생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무를 제일 구하기가 쉬워서 대체로 가옥을 나무로 짓는 편입니다. 나무가 주요 재료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개방적인 구조로 고산가옥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산가옥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면보다 집을 좀 더 위로 띄워서 여기서부터 집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고산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지면에 분포하고 있는 습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면에 있는 해충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뭐 이런 데들 보면은 뭐 개미, 거미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살겠죠. 얘네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고산가옥을 짓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산가옥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지붕의 경사가 급한 편입니다. 자, 이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유는 많은 강수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면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이 빗물의 무게 때문에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빗물이 지붕을 타고 아래로 잘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적기 때문에 나무 대신에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 풀과 진흙으로 집을 짓는 편이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기후에서의 산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먼저 전통적인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식 경작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동식 경작이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땅을 4개로 나누었을 때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이라고 해보죠. 이동식 경작은 1번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은 2번 땅으로 옮겨가서 농사를 짓고요. 또 여기서 농사 짓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3번 땅, 그러고 나서 또 4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동식 경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식 경작을 하는 이유는 이 이동식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화전 농업이 결합이 되는데요. 자, 이 이동식 경작과 화전 농업을 결합하는 이유로는 이 열대기후 지역은 전반적으로 토양이 척박합니다. 자, 이 토양이 척박한 이유가 강수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강수량이 많으면 토양에 있는 유기 물질들이 쉽게 소실됩니다. 뭐 물에 녹기도 하고 물에 쓸려 나가기도 하면서 이 토양에 남아있던 유기 물질들이 많이 쓸려 나가게 되는데, 이 유기 물질이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이거든요. 농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유기 물질이 물에 쉽게 빗물에 쉽게 쓸려 나가면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서 이 토양이 유기 물질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토양이 전반적으로 좀 척박한 편이고, 이로 인해서 이 열대 기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 짓기가 힘든 편입니다. 한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더욱더 토양이 척박해지는 편이라서 애초에 농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이때 2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잠시 좀 쉬고 있던 2번 땅으로 옮겨가서 농사를 짓고, 그러한 와중에 1번 땅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자, 이 불을 지르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던 뭐 뿌리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식물 일부가 불에 타게 되면서 유기물질로 분해가 되어 땅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2번, 3번, 4번 정도 돌아서 1번 땅으로 돌아왔을 때 1번 땅이 다시 좀 비옥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을 질렀을 때. 그래서 이 화전농업이란 것 자체가 이 불을 태우면서 이동하는 농업을 우리가 화전농업이라 부르는데, 이를 결합을 해서 이동식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동식 경작을 통해서 재배하는 주요 작물로서는 카사바, 얌, 타로감자 이런 작물들을 주로 재배를 합니다.
자, 얘네들 그러니까 거의 다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을 주로 재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모두 다 식량작물에 속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는 작물들이란 것이죠. 얘네들을 주로 재배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는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유목민, 열대기후 지역에서 또 전통 사업으로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유목을 하기도 합니다.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날씨가 주기적으로 우기가 나타나고 건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기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소나 양, 염소를 키우는 유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열대 몬순 기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1년에 변호사를 2번에서 3번씩 짓기도 합니다. 뭐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렇게 볼 수가 있고, 넘어가기 전에 이 열대 기후의 토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열대 기후의 토양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대 기후 지역이 강수량이 많은 편이라서 빗물에 좀 많이 스며들게 됩니다. 토양에 빗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토양 내에 포함되어 있던 그 철 성분들이 빗물과 만나게 되면 산화하게 됩니다. 이 산화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녹이 쓴다는 것인데요. 흙에 분포하고 있던 철 성분들이 녹이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철이 녹이 쓸면은 무슨 색깔로 변하나요? 빨간색으로 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붉은색 토양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토양의 색깔은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토양에 함유된 철 성분이 산화되기 때문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붉은색 토양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라테 라이트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도 뭐 이 말 자체를 꼭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가끔씩 이제 평가원에서 좀 지엽적으로 문제를 내면은 라테라이트라는 단어를 넣어서 선지를 만들더라고요. 보통 그런 단어 들어가면 틀린 선지 안 되기는 한데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거 열대우림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 뭐 이성 친구들한테 저거 라테라이트 토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재수없다는 얘기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도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산업들인데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플랜테이션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면 열대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다가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상업적인 농업을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열대기후 지역들이 대부분 선진국,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유럽 국가들이 이 열대기후 지역들을 식민 지배를 할 때 그냥 땅만 차지하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뭐 이득이 없죠. 뭔가 이득이 있으려고 점령을 했을 건데 뭐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건데 이때 했던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에다가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비교적 값싸기 때문에 이들을 결합을 해서 상업적인 형태의 농업을 전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주로 키웠던 것이 기호 작물, 원료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해서 이를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호 작물, 원료 작물이라는 말들을 묶어서 우리가 흔히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되는 작물들이란 것이죠. 자, 이런 상품 작물들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호 작물이라고 하면 뭐 카카오,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를 통해서 초콜릿 만드는데 우리가 초콜릿을 일상생활에 살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니죠. 물론 저도 이제 초콜릿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거 안 먹으면 나는 죽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봤던 카사바, 얌, 타로 감자 같은 식량 작물들은
그 지역 주민들, 열대기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키우면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주식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카사바, 얌, 타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위해서 키우는 식량 작물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에 커피, 카카오, 바나나, 사탕수수와 같은 기호 작물들은 굳이 얘네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못 먹진 않는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 기호 작물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작물이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작물들은 아닌데 우리가 선호하는 작물들이란 것이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원료 작물이라고 하면 뭐 천연고무, 모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고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고무줄이라든지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들이 이게 그 원료가 나무에서 나옵니다. 고무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무나무에서 수액을 뽑아서 그 수액을 정제를 하면 이 고무가 되는데 이 고무나무가 또 열대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도 열대 지역에서 좀 재배가 많이 되었고 대표적인 원료 작물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사치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품성이 있다는 거죠.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주로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플랜테이션 농업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돈 되는 걸 재배를 해야지 돈도 안 되는 뭐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품성이 좋은 애들,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애들을 주로 재배를 해줬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기호 작물과 원료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라든지 천연고무, 바나나 등을 재배하고 사바나 지역에서는 커피, 사탕수수, 모카 등을 재배했다라고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그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또 관광 산업을 하기도 하는데 열대림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열대림 트레킹 하기도 하고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사파리 관광을 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뭐 전통 부족 생활 체험 뭐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대림을 보도록 하죠. 자, 이 열대우림 지역이 나타나는 곳들을 중심으로 열대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열대림 같은 경우는 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높은 편이고요. 또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 지구의 허파다 뭐 이런 예시를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도시화라든지 경지를 개간하거나 반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열대림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이 열대림에 생활하던 생물종들이 줄어들면서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또 나무들이 줄어들면서 토양의 침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토양이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 뿌리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잘 안 쓸려 나가게 되는데 이 나무가 없어지면은 토양이 빗물에 쉽게 쓸려 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토양의 침식이 증가하고 있고요. 원주민의 삶터가 파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내용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열대기후의 분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는 따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여러 점들을 표시해 뒀는데 이 열대우린 사바나, 열대몬순, 열대고산이 나타나는 지역들을 제가 점으로 다 표시를 해두었고 이 점으로 표시해둔 기준은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들을 제가 다 봤을 때 열대우린 사바나, 열대몬순, 열대고산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제가 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평가 오피셜이고요. 그리고 보통 시험에서는 여기 표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단계 구분도처럼 나와서 각 지역별로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색깔 칠해진 그런 자료들이 보통 수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지역들, 넓은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보통 여기 점으로 표시해둔 지역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기후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점으로 표시해둔 지역에 기후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후 자료가 아무 지역에서나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구가 어느 정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가 어느 정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 기후 자료를 수집을 하지 완전 뭐 사람 없는 곳에서 수집하지 않거든요.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자료 수집하는 곳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기후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 자료를 수집을 하지 완전 생뚱맞은 지역에서 기후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열대우림 기후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적도를 선을 쭉 하나 그어주세요. 자, 이 선에 걸치는 지역들이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적도에서 거리가 떨어져 줘야 합니다. 조금씩 떨어져 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 바닷가 쪽에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 특히 이 호주 북부 지역이 시험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열대 몬순까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만약에 출제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볼 때는 동남아시아의 남부 지역들 여기가 좀 출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 고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동부에 위치한 아바시나이 고원에 위치한 아디스 아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시티 여기가 콜롬비아에 위치한 보고타고요. 여기가 볼리비아에 위치한 라파스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열대 고산 도시들이고, 이 열대 고산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볼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내용들은 그 중남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는 단원, 우리 교과서에서 거의 맨 뒤에 해당하는 단원인데 그 부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예정이고요. 여기선 대략적인 위치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열대기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온대기후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